진울과 해심 이후로도 송광사에선 저명한 고승들이 배출되었다. 고승들 가운데 국왕이 직접 대고승에게 내리는 최고 지위의 법계를 국사라 일컬었다. 국사는 국왕의 스승이 되기도 하고 자문을 하기도 하며 종교계의 가장 큰 어른으로 군림했다. 진울과 해심이 모두 국사를 지냈으며 송광사에서는 무려 16명의 국사를 배출했다. 한국의 모든 사찰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수의 국사를 배출해냈기에 송광사야말로 유수의 승려들이 모인다는 승보사찰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일제시대 송광사는 의병들을 지원해주며 일제에게 탄압을 받았고 한국전쟁 전후로 하여 큰 피해를 본 후 몇 차례에 걸쳐 보수복원 작업을 통해 오늘날의 모습에 이르고 있다. 송광사는 비주얼적으로도 참으로 아름다운 사찰이다. 내가 영주 부석사를 다녀오기 전까지만 해도 내 마음속 최고의 사찰은 단원 송광사였다. 주차장에서 내려 10분 정도 걸으면 성보박물관을 지나쳐 송광사를 마주한다. 송광사에는 거대한 입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 송광사를 방문한다면 어디로 먼저 진입해야 할지 당황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고민도 잠시. 전방 시야에 들어오는 어느 돌다리가 관광객을 마치 사이렌처럼 유혹한다. 언뜻언뜻 비추는 돌다리의 풀샷이 궁금하여 더 다가가다 보면 송광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 나타난다. 바로 삼천교와 우화각이다. 작지만 튼실한 홍해교 위에 설치된 아담하지만 기품 넘치는 우화각은 귀족적인 체면과 함께 지극히 우아하다. 송광사에서도 삼천교 다리와 그 위의 우화각 모습을 찍은 사진을 송광사의 대표 사진으로 홍보한다. 삼천교와 우화각을 보면 이곳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이곳이야말로 송광사의 참된 입구다. 삼천교와 우화각은 물론이고 그 옆에 필로티 건축처럼 툭 튀어나온 누가. 임경당까지 신선의 분위기가 물씬 가득하다. 임경당까지 가서 사진을 찍고 싶지만 임경당은 출입이 불가하고 삼천교와 우화각에서 만족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송광사에서 사진이 가장 잘 나오는 곳이다. 송광사에서 가장 빼어난 경관을 송광사 투어 제일 먼저 구경하는 독특한 시퀀스의 사찰이다. 삼천교와 우화각을 지나 본격적으로 송광사에 진입하며 그 웅장함에 어디부터 가야 할지 헤맬 수 있다. 송광사에는 무려 50여 동의 건물들이 있고 다른 사찰과는 달리 서양을 하고 있어 길을 헤매기 십상이다. 길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큰 건축물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구경하며 송광사의 장중하고 거대한 호젓함을 만끽하고 오면 충분하다. 송광사 경내로 진입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은 송광사에서 가장 큰 건축물이자 석가모니부를 모시고 있는 대웅전이다. 현란한 옥색빛으로 뒤덮인 대웅전은 이중지붕을 취하고 있어 송광사의 위세를 과시하는 자랑거리다. 대웅전 옆의 승보전에는 승보사찰로서의 정체성을 보란듯이 선보이는 곳으로 석가모니부터 시작해 석가모니의 10대 제자 16나한을 포함해 총 1250명의 스님을 모신 공간이다. 편액도 귀티나는 해서체로 적혀 있다. 대웅보전 뒤로는 예스러움을 가득 담고 있는 관음전이 있다. 관음전은 양옆으로 트인 호방한 지붕과 나무의 질감을 그대로 내보이는 공포, 그리고 돌계단의 석수들이 매우 인상적이다. 그 뒤로 계단을 더 올라가면 송광사의 검은 기와 지붕들을 한 시야에 담을 수 있다. 계단에서 내려와 다시 대웅보전을 지나쳐 들어왔던 대로 돌아가면 약사전이 있는데 송광사의 약사전은 현존하는 약사전 가운데 가장 작다는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좁지만 수직성을 살려서 엄숙한 공간임을 강조하고 있다. 언급한 건축과 더불어 이외에도 하나하나
사적 가치가 뛰어난 건축물들이 즐비하지만 그중 가장 가보고 싶었던 곳은 국사전이다. 국사전은 송광사가 배출한 16명의 국사 영정을 보관하던 곳으로 국보 56호다. 따라서 국사전은 일종의 신전이라고 할 수 있다. 1369년 고려 공민왕대 만들어져 이후 두 차례의 보수 과정을 거친 국사전은 정면 사칸 크기의 지붕은 맞배지우 그리고 주심포 양식을 취하고 있다. 지붕의 옆으로 안정감 있게 퍼진 앉음새는 소박함과 동시에 건물을 담백한 멋을 더한다. 앞불사. 그런데 국사전 경내에는 일반인이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아쉬운 마음으로 저 멀찍이서 주민으로 삐져나온 국사전의 일부를 사진으로 담아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송광사 출신 16명의 국사들은 보조국사 진울대사부터 시작해서 진각국사 해심, 정해국사, 청진국사, 진명국사, 원호국사, 원감국사, 자정국사, 자각국사, 담당국사, 해감국가, 자원국사, 해각국사, 각진국사, 홍진국사, 고봉국사 등이다. 송광사의 국사전은 건축의 외양보다는 그 안에 모셔진 승려들의 공덕, 그들을 기리기 위한 종교적 정성이 국사전의 값어치를 높여준다. 진심과 정성으로 버무러진 마음은 국보로 감히 등급화할 수 없는 인간의 소중한 자산이다. 다만 1995년 16분의 영정 중 무려 13점을 도난당했다고 한다. 다시 삼청교를 나와 송광사를 빠져나가는 길에 성보박물관을 들렀다. 국보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송광사인데 성보박물관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지 않은가. 송광사의 성보박물관에는 귀중한 불교 보물들이 수두룩하다. 무엇부터 소개해야 할까? 일단은 국보 43호 해심고신제서부터 소개해보겠다. 해심고신제서는 고려 23대 왕이었던 고종이 제위 3년째가 되던 1216년 진각국사 해심에게 대선사의 호를 하사한다는 문서다. 고려시대 국왕이 승려에게 자기를 하사하는 문서를 제서라고 하는데 남아있는 제서가 몇 점 없기 때문에 해심고신제서는 불교계는 물론 문화재 중에서도 희귀한 보물로 여겨지고 있다. 가로 3.6m, 세로가 33cm로 홍색, 황색, 백색 등의 비단 7장을 이어붙인 형태이다. 비록 국보는 아니지만 국사전에 모셨던 16분의 영정 가운데 도난당하지 않은 3점의 영정 또한 성보박물관에서 전시 중이다. 3점은 1대 보조국가 진울, 2대 진각국사 해심, 3대 정해국사의 영정이다. 무려 13점이나 도난당한 것은 천인공노할 일이지만 송광사의 창건주인 진울대사의 영정은 살아남았다는 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진각국사 해심자 마이너스 보조국사, 진울중앙 마이너스 정해국사우. 성보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작품 가운데 가장 압도되는 작품은 단원 국보 314호인 화엄경 변상도일 것이다. 화엄경 변상도는 대작불화로 변상도란 불경의 내용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탱화불화를 뜻한다. 불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전부 해석했기에 그림의 밀도가 압도적일 수밖에 없다. 송광사의 화엄경 변상도는 석가모니가 7군데에서 9번의 설법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내게는 이 대작을 표현할 재간이 없어서 문화재청의 설명을 대신하기로 한다. 화엄경의 7처 9회의 설법 내용을 그린 변상도로 비단 바탕에 채색하여 그린 그림이다. 이 화엄탱은 기본 구성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구도상, 상하단 모두 법회 장면이 거의 대칭을 이루며 펼쳐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랫부분에는 제1회 보리도량회를 중심으로 왼쪽에는 보광명전에서 열린 제7회 제2회 제8회가 자리하였으며 오른쪽에는 제9회 서다림회가 위치해 있다. 그리고 윗부분에는 아래로부터 위로 진행되면서
오른쪽에 제3회 도리천궁회와 제4회 야마천궁회를, 왼쪽에 제5회 도솔천궁회와 제6회 타와자재천궁회를 배치시켜 대칭구조를 이루고 있다. 계획적이고 짜임새 있는 구도와 더불어 황토색 바탕에 홍색과 녹색 및 금색을 사용하고 각 회주인 보사령 노사나불의 영락의 고분법을 활용하여 장식함으로써 화면이 밝고 화려해지는 18세기 불화의 경향을 살필 수 있다. 중약 그림에 대한 내력을 적어 놓은 기록에 의하면 영조 46년 1770에 화련을 비롯한 12명의 승려화가들이 무등산 안심사에서 조성하여 송광사로 옮겨졌음을 알 수 있다. 이 불화는 현존하는 조선시대 화엄경 변상도 중 조성 시기가 가장 빠름은 물론 화엄경의 7처구의 설법 내용을 매우 충실하게 효과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기준작이라는데 사료적 가치가 있다. 문화재청 성보박물관에서 미처 찾지 못해 놓친 작품이 하나 있었다. 국보 42호인 송광사 목조 3존 불감이다. 불감이란 불상과 불상을 안치하는 불당을 작은 간이식 휴대용으로 만든 것으로 목조 3존 불감은 나무로 만든 부처 3분을 모시고 있는 불감이란 뜻이다. 불감은 주로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감을 열면 가운데 큰 방과 양쪽의 경첩에 작은 방이 하나씩 더 있는 구조다. 송광사 목조 3존 불감의 경우 가운데 방에는 연꽃무늬 대자의 본존불이 가부좌를 틀고 있다. 본존불의 옷자락, 구김새라든지 본존불 뒤에 광배를 보면 조각의 필치와 섬세함이 아주 생생하다. 왼쪽 경첩에는 문수보살이, 오른쪽 경첩에는 보현보살이 조각되어 있다.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은 연꽃가지를 들고 있으며 사자가 등에 업고 있는 대좌를 깔고 있다. 자비를 상징하는 보현보살은 코끼가 등에 업고 있는 대좌를 깔고 있으면 왼발을 걸치고 있다. 금은 보하라 함은 휘황찬란하게 반짝이는 재물들을 떠오르게 한다. 그러나 국보 42호인 순천의 송광사 목조 3존 불감은 금은으로 안 되어 있을 뿐 나무도 보물이 될 수 있구나를 새삼 깨닫게 해준다. 말 그대로 송광사 목조 3존 불감은 보하다. 섬세한 세공력과 종교적 신앙심이 이상적으로 버무려진 대한민국 목조 공예의 최고작이라고 말하고 싶다. 송광사 목조 3존 불감은 진울국사가 당나라로부터 가져온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진울국사는 고려시대 사람이고 당나라는 신라시대 때 중국에 존속했던 왕조이니 시간대가 맞지 않는다. 이 때문에 송광사 목조 3존 불감의 제작 시기는 신라 혹은 고려시대로 대강 이해할 뿐이며 불상의 표정이나 전반적인 디자인 면에서 이국적인 양식도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제작된 것이라고 확언할 수도 없다. 그러나 어찌됐든 신라 혹은 고려시대 이후 한반도에서 한국인의 손으로 보존되어 왔고 그 유구한 세월을 머금은 습기는 한국의 그것이다. 송광사 목조 3존 불감은 눈을 어디에 두어도 즐거울 만큼 조각면에서 빈틈을 주지 않는다. 나무의 재질로 지나친 화려함을 피하되 구성면에서 품격을 높이는 방식이야말로 예술성 하나로 승부하는 방식이다. 아름다움 순도 100%의 이 보화는 그 어떤 금은 보화에 못지않게 값지고 귀중하다. 송광사 투어를 마치고 나니 어느덧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다. 송광사 초입에는 산채 비빔밥을 파는 식당들이 집중되어 있다. 식당들이 워낙 많아 어딜 가야 할지 모르겠다만 전라도의 식당들은 그것도 사찰 앞의 식당들은 웬만해서는 기본 이상은 다 한다. 조계산에서 직접 채취한 재료로 나물, 도토리묵, 파전, 산채 비빔밥까지 상차람이 자연적으로 호화롭다. 송광사의 법력이 뿌리내린 토양을 자양분으로 자란 조계산의 재료들로
건강과 체력까지 모두 충전 후 다음 여행지로 떠난다. 작고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능력, 서남사. 송광사에서 조계산 너머에 순천의 또 하나의 대표 사찰 서남사가 있다. 산 하나를 두고 있지만 송광사에서 걸어서 서남사를 가기 위해선 등산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래서 차를 타고 산을 우회하기로 하였다. 차를 타면 산을 빙 돌아야 해서 지척거리에 있음에도 3040분이나 걸리는 다소 비효율적인 동선이긴 하지만 순천에 왔으면 그리고 송광사를 구경했으면 꼭 같이 서남사도 둘러보기를 추천한다. 송광사와 서남사는 서로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두 군데를 같이 돌아본다면 미학을 보는 안목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 송광사와 서남사는 여러 기준에서 서로 비교가 된다. 송광사는 우리나라 제1의 불교 종파인 조계종이며 서남사는 우리나라 제2의 불교 종파인 태고종의 본산이다. 고려시대의 의천과 진울 등에 의해 교종과 선종 사이를 통합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이어졌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무산하게 숭유억 불의 국가 조선에 접어들면 거의 모든 종파들이 사라지고 그저 불교라는 종교명만 겨우 유지할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이르면 불교는 다시 지리멸렬하는데 이때 일제의 지원을 받은 친일 성향의 승려들이 원종이라는 종파를 창시하자 이에 반하여 민족주의적 운동의 일환으로 한용운 등이 한국 불교의 쇄신을 꾀하며 새로운 한국 불교의 시작을 알렸다. 이때 한용운은 조계종의 이름으로 오늘날의 불교조 계종을 창시했다. 그러나 해방 후 불교 계단은 다시 한번 요동칠 수밖에 없었다. 일제의 잔재로 인해 아직까지 승려들 가운데 대처승이라 하여 혼인도 가능하고 육식도 가능한 승려들이 있었다. 반면 일제강점기 때 시작한 조계종은 대처승을 엄히 금했다. 대처승의 여부뿐 아니라 조계종의 시조 문제를 결정짓는 종파 문제를 두고도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했다. 진울 사후 고려는 대몽항쟁기와 원 간섭기를 거치며 고려 불교계의 교세가 크게 축소되었던 적이 있었다. 그러던 불교계가 고려 후기 공민왕과 우왕대의 보스님에 의해 조계종이 회복했었다. 조계종의 종조가 진울이냐 보우냐를 두고는 구한 말부터 계속 갑론을 박을 해오다가 해방 후에 대처승 여부를 두고 기폭제가 터지고 말았던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 측에서는 대처승을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봤고 결국 박정희 쿠데타 이후 군정식이었던 1962년 대처승들끼리 독립한 종파가 태고종이었다. 태고종은 보우를 종조로 조계종은 진울을 종조로 모시고 있다. 현재 조계종의 본사는 서울의 조계사이고 태고종의 본사는 순천의 서남사이다. 하지만 조계종에서는 과거부터 서남사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논란의 중심지에 있으며 도저히 합의를 보지 못하자 순천시에서 관리권을 가져갔다. 종파를 떠나서도 송광사와 서남사는 즐기는 방식도 다르다. 송광사는 우리나라 삼보사찰 중 하나이며 가장 많은 국보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이다. 규모도 매우 장중하며 건물 하나하나 다채로운 모습을 띠고 있는 귀족적인 사찰이다. 고급스러움이 묻어나는 사찰이다. 반면 서남사의 매력은 독특하다. 우선 입구에서부터 서남사 경내까지는 2030분가량을 걸어야 한다. 천천히 걷는다면 그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 서남사까지 가는 길에 무언가 대단한 조형물이 있다거나 입 딱 벌어지는 멋진 경관이 있지도 않다. 그저 평범하기 그지없는 야산길이다. 그런데 이 야산길이 이상하리만치 정겹다. 처음 와보지만 생소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은 아늑한 편안함을 선사해준다. 특히 겨울에는 잎도 다 떨어진 앙상한 나무들로 가득하고 길은
거칠기만 한데도 말이다. 야산 끄트머리에는 승성교라는 자연 안반을 그대로 이용한 돌다리들이 서남사 방문객들을 맞아준다. 그리고 그 옆에 강선루라는 누각이 이제 드디어 경건한 서남사 경내가 시작한다는 대문 역할을 해준다. 서남사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육조고사라고 적힌 편액이다. 육조고사란 중국의 남북 조시대 이래 이어져 내려올 정도로 오래된 절이란 뜻인데 서남사의 편액은 사시 남정기와 구운몽의 저자 김만중의 부친이었던 김익겸의 서체로 예서체 특유의 대담함이 돋보이다. 서남사 가는 길, 육조고사. 그렇게 서남사로 들어가서 무언가 거대한 가치의 건축이 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서남사는 여러 번의 중창 및 보수를 거쳤기에 각 시대별 양식들이 혼합되어 있다 보니 구조 자체도 복잡하다. 송광산은 어딜 가도 눈을 만족시킬 수 있기에 구디 지도를 찬찬히 볼 필요가 없었지만 서남사는 어딜 가도 마음이 편안해지기에 구디 지도를 보지 않았다. 본다고 해도 양식화되지 않은 가람 양식으로 헷갈릴 뿐이다. 그저 길이 보이는 대로 걷는다. 딱 한 가지 표현으로 규정 내릴 수 없는 매력이 서남사의 미학이고 그래서인지 서남사가 인기가 많다. 그럼에도 서남사의 매력의 근원을 찾아내려 고민하는데 지극히 주관적인 소양으로 서남사의 길과 돌담이 내 환심을 가장 크게 샀다. 그저 돌과 흙으로만 빚어진 길과 담인데도 이런 원초적이고 일상적인 길과 담을 다른 사찰에서 본 기억이 없었다. 오래된 마을 같지만 길과 담 주변으로 종교적 건물이 심심치 않게 놓여 있으니 더더욱 느낌이 남달랐다. 서남사 경내까지 오던 야산길이 확장했다는 기분도 들고 말이다. 서남사는 무전이 유명하다. 특히 매화꽃 필 무렵에 무전이 예쁘기로 정평이 나 있는데 꼭 매화꽃이 없더라도 스님들의 권역인 무전은 경건하면서도 소박하고 정갈한 멋이 있다. 다만 스님들의 권역인 만큼 일반인은 무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멀찍이서 스님이 한 손님과 대화하는 작고 평화로운 소리를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또 하나 서남사에 작은 재치가 있으니 뒷간이다. 서남사 해우소가 공식 명칭이긴 하지만 해우소보다는 뒷간이 더 말의 맛을 살려준다. 서남사의 뒷간은 무려 문화재로 지정된 화장실이다. 우리나라 사찰의 해우소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화장실이다. 무슨 화장실에 이토록 화려한 이력이 있는지 웃기기만 하지만 서남사의 해우소 안으로 들어가 보면 특이한 건축 양식의 우수성에 감탄을 연발한다. 서남사의 뒷간은 자연적인 방식으로 분뇨를 처리하는 조상들의 슬기가 담긴 뒷간이고 우리 조상들은 어떤 식으로 화장실을 썼는지 아주 유익한 학습이 가능하다. 나름 남녀 화장실 구분이 되어 있고 서남사의 스님은 물론 관광객들도 흔적을 남기고 갈 수도 있다. 오죽하면 정호승 시인조차 이런 시를 남겼겠는가. 눈물이 나면 기차를 타고 서남사로 가라. 서남사 해우소에 가서 실컷 울어라. 해우소에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으면 죽은 소나무 뿌리가 기어다니고 목어가 푸른 하늘을 날아다닌다. 풀잎들이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아주고 새들이 가슴 속으로 날아와 종소리를 울린다. 눈물이 나면 걸어서라도 서남사로 가라. 서남사 해우소 앞. 등 굽은 소나무에 기대어 통곡하라. 마이너스 정호승 서남사. 뒷간이라 해가지고 절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화장실이 서남사의 뒷간이다. 의도하진 않았지만 서남사를 돌아다니며 함께 여행 온 친구 2명과 행복의 역치에 대해 서남사를 빠져나갈 때까지 떠들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했다. 친구 하나가 다른 친구에게 쉽게 행복을 느끼는 것 같고 그건 큰
큰 축복이다라고 하자 나도 적극 동감했다. 말을 꺼낸 친구의 지인이 금융계에서 일하며 젊은 나이에 큰 돈을 벌었고 어릴 적 목표로 했던 좋은 차와 집까지 모두 장만을 했는데 생각보다 빠른 나이에 이루고 싶은 것들을 다 이루어 이제는 뭘 해도 만족이 되지 않고 삶의 원동력이 없어져 무기력한 생활을 순천 여행을 떠나오기 전날 토로했다는 것이다. 그때는 그저 듣기만 하였는데 우리 셋이 함께 여행을 하면서 삶이 무기력해지는 이유는 원하는 것을 못 얻어서가 아니라 작고 소소한 재미를 느끼지 못해서구나를 문득 깨달았다는 것이다. 나와 다른 친구는 공감하면서 우리 셋이 10년 넘게 우정을 이어갈 수 있는 건 셋 모두 별거 아닌 데에서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나는 서남사의 뒷감만 보고도 순천 여행이 대단히 만족스러웠다. 서남사라는 화려하진 않으면서 아늑하고 포근한 절을 돌면서 거창한 진리나 사회 이슈에 관한 담론을 펼치기보단 행복의 역치에 대해 우연히 이야기 나눈 이 대화가 유난히 서남사와 맞아떨어지는 대화였다. 세계 5대 연안습지 순천 만습지.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석양의 조명을 비추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마지막 여행지 순천 만습지를 방문했다. 순천 만습지는 각종 드라마와 영화의 촬영지이기도 했고 순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순천의 대표 여행지다. 순천 만습지는 바닷물이 들어오는 습지로 이를 연안습지라고 하며 순천 만습지는 세계 5대 연안습지 중 하나라고 한다. 순천만의 습지는 천연정화 기능을 가지고 있어 관광객보다 철새들이 더 즐겨 찾는 곳이다. 남북 직경 30km, 동서 22km에 이르는 광대무변한 공간의 끝을 모르는 갈대들이 수평선과 맞닿아 있다. 사람이 많지만 이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도 저교하고 평화롭고 목가적인 분위기를 잃지 않을 정도의 규모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갈대 군락이라고 한다. 2008년 순천 만습지는 세계습지 보호조약인 람사르 협약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세계 5대 연안습지 람사르 협약이 보호하는 습지라는 수식어 외에도 우리나라 사진작가들이 선정한 10대 낙조 회규 조류가 가장 많이 몰려드는 습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지정한 한국의 갯벌 중 하나 2006년 한국관광공사 선정 최우수 경관 감상형지 등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시간과 체력만 가능하다면 용산 전망대까지 올라가 순천만을 굽어보기를 추천한다. 초현실적인 순천만의 모습에 경외감까지 들 정도다. 당연한 말이지만 순천만 습지에는 조류 외에도 다양한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다. 순천만 습지 입구 건너에는 순천만에서 서식하는 어종을 다룬 식당들이 줄을 서 있다. 짱둥어, 꼬막, 꽃게 등 대부분 파는 메뉴는 동일하다. 그중 순천만의 대표 음식은 짱둥어탕이다. 짱둥어는 갯벌에 서식하는 바닷물고기로 연안습지가 아니면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어종이다. 자산어보에서는 철목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어 있다. 큰 것은 56치다. 생김새는 대두어와 비슷한데 색깔이 검정색이다. 눈은 볼록 튀어나왔고 물에서 헤엄을 치지 못한다. 갯벌에서 도약하여 물을 스치며 가는 것을 좋아한다. 고 묘사되고 있다. 짱둥어는 특유의 구수한 맛과 향 때문에 주로 된장과 함께 짱둥어탕으로 해먹는다. 맛은 추어탕과 비슷하며 짱둥어를 으깨서 풀기 때문에 밥을 먹으면서 괴상한 비주얼을 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보양식이기에 여행을 마무리하는 저녁으로 제격인 음식이다. 이외에도 현재 대한민국에 유통되는 맛족의 90%가 순천만에서 난다고 한다. 바다를 접하고 있는 순천만에는 습지와 더불어 순천만 습지에서 10분 정도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순천만 국가정원이 있다. 무분별한 도시화로 순천만 습지의 규모가 축소될 위기에 처하자
도시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심과 순천 만습지 사이에 조성한 천만국가정원은 2014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국가정원이라고 지정한 1호 국가정원이다. 다양한 테마의 구역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관람객을 제대로 호강시켜주는 곳이다. 최대한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식생들로 꾸며 놓았으며 전국에 있는 한국식 정원 양식을 모델로 삼았다고 하니 한국 정원의 백미 같은 곳이다. 꽃들이 만발할 때 순천 만국가정원의 랜드마크인 호수공원에 오르면 순천에서 가장 화사한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물과 꽃과 나무와 동물들이 어우러지는 생태계. 이것이야말로 자연의 원초적 정원이 아니겠는가. 자연의 원초성을 감상하는 정원이야말로 한국적 정원이고 말이다. 순천 만국가정원은 낮에 더 아름다움의 만호를 만끽할 수 있으니 날 밝을 때 순천 만국가정원을 해가 저물 무렵 습지를 돌아보는 것도 좋은 코스가 되겠다. 순천 만습지와 순천 만국가정원은 물론이고 송광사와 서남사 그리고 나간읍성까지 한국이라는 대지가 선사해준 한국의 정원이다. 한국의 정원 그것이 끝이 아니라 습지나 국가정원이나 송광사나 서남사나 나간읍성 모두 저마다의 다양한 얼굴을 갖추고 있어 아주 다채롭다. 다양한 얼굴을 지닌 만큼 각기 다른 가치까지 함의하고 있어 외면과 내면이 어우러지는 곳이야말로 휴머니즘을 갖춘 정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참으로 한국적이다. 정원을 둘러본다는 느낌으로 순천을 여행하면 다른 곳에서는 맛보기 힘든 순천만의 개성어린 감회에 젖어들 수 있다. 이처럼 소담하고 순결하기만 한 순천이지만 밝은 기억만 가지고 있진 않다. 순천에는 현대사의 잔혹한 비극이 깃들어 있기도 하다. 1948년 10월 일어났던 여수순천 사건이 그것이다. 남북한의 단독 정부 수립이 거의 확실시됐을 때 제주도에서는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며 제주 4.3 사건이 터졌다. 1948년 8월 15일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는 이승만 대통령은 우선 제주 4.3 사건부터 진압하기 위한 14연대를 신설하고 여수에 주둔시켰다. 그러나 14연대 내부 남로당 당원들이 제주도 출동을 거부하며 10월 19일 반란을 일으켰다. 14연대를 빠르게 장악한 남로당과 공산계열 군인들은 부대를 나와 여수경찰서를 제압했다. 다음 날 20일 14연대 중 대대 2개 병력은 반란의 수계 중 한 명이었던 김지회가 이끌며 순천으로 이동했다. 김지회는 순천에 있던 남로당 당원 홍순석의 부대와 합류했다. 20일 오후가 되면 순천도 전부 장악했다. 정부는 진압군 4연대를 파견했지만 순천에서 4연대조차 반란군에 호응했다. 21일 대대적인 진압을 위해 정부는 대전, 전주, 광주, 군산, 부산, 대구, 마산에 병력을 투입시켰고 23일경에 순천이 27일에 여수가 진압되었다. 반란군의 패착은 여수와 순천을 점령한 후 이들은 보성과 벌교로 이동하면서 지리산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정작 여수와 순천에 남아있는 남로당 반란군 병력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반란과 진압 과정에서 죄 없는 민간인들이 너무 큰 희생을 치러야만 했고 여순 사건의 피해자 규모는 추정이 불가할 정도다. 홍순석과 김지회는 지리산에서 항전을 이어가다가 이듬해 1949년 4월 사살되었다. 여수와 순천 사람들은 6.25 전쟁보다 당시의 사건을 더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한다. 순천 여행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인 순천역 부근이 끔찍한 학살들이 자행된 현장이었다. 시내로 더 들어가면 순천 성동초등학교, 매산중학교 등에서도 비극의 사건들이 터졌다. 아직까지도 여순 사건의 진상규명은
100%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정부와 여수시, 순천시 등에서는 그때의 비극을 기리기 위한 노력들을 이어나가고 있다. 여행의 재미를 더 깊이, 여행지와 어울리는 책 추천, 마이너스 습지의 숨, 57명의 사진작가와 5명의 작가들이 몇 개월에 걸쳐 순천만을 방문한 후 순천만의 감동을 사진과 글로 기록한 책입니다. 사진첩이면서 동시에 에세이죠. 책의 서문에는 순천만에서 느끼고 배운 삶과 힐링의 메시지를 사진과 글로 담아낸 책입니다. 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역시 예술가들은 여행을 하는 법도 다르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을 다녀오면 여행지에 대한 예술가들의 작품을 찾아보곤 하는데 나는 느끼지 못한 감동을 혹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동을 예술가들은 풍부한 감수성으로 잘 표현해 주어서 마치 한 번 더 여행을 하는 느낌마저 듭니다. 이 책의 사진과 글들을 읽노라면 순천만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자연적이고 따뜻한 곳인지 새삼 그 체온이 고스란히 전해진답니다. 일상에 치이고 지칠 때마다 찾고 싶어지는 책일 정도로 예술가들의 따스 어린 시선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깨우치게 해줍니다. 여행의 재미를 더 깊이, 여행지와 어울리는 영화 추천, 마이너스 임권택 감독의 만다라, 아재아재 바라아재. 순천 여행에서는 영화 2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권택 감독님의 만다라와 아재아재 바라아재입니다. 두 작품은 서로 맞물려 있는 관계라고 할 수 있기에 2편을 동시에 소개해드립니다. 만다라가 상대적으로 더 이론적이라면 8년 후 제작된 아재아재 바라아재는 그 이론의 서사가 입혀진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양의 종교와 동양의 종교는 사뭇 다르다. 서양의 종교는 구원을 향한 믿음이라면 동양의 종교는 진리를 추구하는 고뇌의 한 형태다. 특히 불교에서 그리고 임권택의 영화에서 진리 추구는 자유에 대한 열망의 한 형태로 나타나죠. 두 영화의 주인공들 모두 성과 속 그 경계에서 방황하는 인물들입니다. 완전한 자유에 이룰 수 있는 인간은 어쩌면 없을지 모르지만 삶을 살아가는 과정과 진리 자유를 구하는 고행을 등치시키는 불교의 선을 자유라는 태제로 풀어가는 내용입니다. 현학적이고 철학적이지만 송광사와 서남사를 다녀온 후 느꼈던 가치를 한 번 더 곱씹어 볼 수 있는 영화들입니다.